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SEC의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기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 여파가 가상자산 업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EC 기소의 후속 여파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소 이후에 주말 사이에 발생한 알트코인의 가격 폭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소송 담당 판사가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알트코인 폭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말 사이에 알트코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많게는 24시간 사이에 한 2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코인들도 수두룩하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로빈후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를 하면서 통틀어서 총 1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19개 자산 중에서 이제 로빈후드가 거래 지원을 하는 자산이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빈후드는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를 아주 간편하게 제공하는 트레이딩 앱으로 시작한 회사이고요.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인가요? 거래 지원을 하는 종목에 가상자산도 이제 추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총 18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자산이 이번에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거죠. 솔라나, 매틱, 에이다 이렇게 3가지 종목입니다. 로빈후드가 6월 말경에 3가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 자산을 인출하도록 고객들에게 공지를 했고요. 만약 이제 그날 이후에도 3가지 가상자산이 계좌에 남아있으면은 강제 매도를 해서 US 달러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에 이제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종목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자산으로 바꾼다든지 현금으로 바꾼다든지 흔히 있는 시장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발표도 아닌데요.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과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꽤 주말 사이에 컸던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은 이게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주말이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작년에 FTX 사태 이후로 또 실버게이트나 이 시그니처 뱅크가 가상자산 현금 지원을 중단한 이후로 마켓메이커들의 활동이 굉장히 현저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오더북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나 매수 물량이 나오면은 가격을 크게 움직이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3가지 알트코인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또 이게 일부 대형 업체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청산매매가 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도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펀드가 샷다운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든지 트위터상에서 오고 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페이크 뉴스였다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알트코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거의 50% 가까이의 수준에 이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있었던 알트코인 폭락은 프로젝트 자체에 뭔가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자금 흐름이나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몰려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염려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이 좀 건재하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나 그런 코인들은 저가 매수할 기회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인베이스 소송의 판사가 결정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공식 문서상에서도 컨펌이 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담당 판사로 결정이 난 분이 제니퍼 리어든이라는 분인데 이분으로 결정이 된 게 이제 불행 중에 굉장히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판사로 임명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등판하신 분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을 판사 자리에 추천을 한 국회의원이 바로 크리스틴 질브랜드라는 분입니다. 이제 크리스틴 질브랜드는 민주당 의원인데요. 질브랜드라는 이분의 라스트네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면은 지금 미국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루미스 질리브랜드라는 법안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상자산 업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제안한 법안이 신시아 루미스라는 공화당 의원하고 크리스틴 질리브랜드라는 민주당 의원 이 두 분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법안인 거죠. 이분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은 가상자산 업계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코인베이스 소송권을 담당하게 된 판사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권은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지금 현재 SEC와 리플 소송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법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판사는 상당히 SEC와 리플 소송권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리플 소송권의 중요도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오려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 내에 판결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몇 주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리플 소송권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EC의 바이낸스 소송,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이 내용은 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SEC가 주장하는 19개의 자산이 증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야지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SEC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 기각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9개의 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이 리플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리플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약식 판결을 프레스 판사라는 분이 하게 될 텐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걸 단순화해서 보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SEC가 이겼다 아니면 리플이 이겼다 이렇게만 보도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겼나 졌느냐라기보다는 XRP라는 자산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을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SEC의 손을 들어줄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이와 유사한 SEC와 어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법원 판결을 보면은 그 자산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금 조달을 한 행위가 증권이었다. 자금 조달을 한 행위가 불법 증권이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텔레그램, 킥, LBRY 이런 소송에서 전부 다 그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도 SEC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XRP라는 그 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단 없이 한다면은 이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부정적인 판결은 아닌 거죠. 만약에 XRP 자체를 증권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릴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뉴스를 접할 때 XRP 자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따져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갠슬러 의장이 주도해서 SEC가 이번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갠슬러 의장은 친민주당 인사이죠. 민주당 정권하에서 정부의 많은 요직들을 했었고 SEC 자리도 이제 민주당 추천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던 거였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갠슬러 의장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SEC의 소송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갠슬러 의장의 리더십 하에 SEC는 이전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하에 SEC랑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지금 갠슬러 의장은 증권법의 해석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 중에 하나가 전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턴의 발언과 게리 갠슬러 의장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이 클레이턴 의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본 모든 ICO가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갠슬러 의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발언이 언뜻 보면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클레이튼 의장이 증권이라고 부른 거는 ICO라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자금 조달 행위를 증권이라고 얘기한 거고 게리 갠슬러 의장은 가상자산 자체를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행위를 증권이라고 보는 건지 자산 자체를 증권이라고 보는 건지 이거를 좀 뚜렷이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제이 클레이튼 전 의장은 적어도 자금 조달 행위만 증권이라고 국한해져서 얘기를 했던 거고 게리 갠슬러 의장은 더 광범위하게 자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권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전 의장에 비해서도 현재 SEC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늘려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치 토레스라는 뉴욕주 민주당 의원이 SEC의 기소 이후에 했던 발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리치 토레스 이 의원은 갠슬러 의장을 임명한 집권당의 의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SEC가 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는 이 입법기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20개 가까운 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막간을 이용해서 SEC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제스처라는 게 이번 기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의회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무시 또는 전혀 존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게리 갠슬러 의장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갠슬러 의장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이분이 있는 동안에는 일단 칼을 뽑았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갈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겠지만은, 만약에 이분이 그만두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SEC 의장직은 한 5년 정도가 임기이고, 그 다음에 5년 지난 후에도 필요하면 1년 정도 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어도 교체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갠슬러 의장 입장에서도 이분 상당히 정치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SEC 의장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다음에 노리고 있는 자리는 재무부 장관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옐렌 장관이 뭐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 몇 달 전에는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으로서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정치적 야심이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정치권에서 자기 편이 점점 없어지는 거는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의 SEC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일종의 경전처럼 생각한다든지, 지금의 SEC의 판단이 뭐 일종의 법이 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SEC는 행정기관일 뿐이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법이 되는 거는 사법부의 유권 해석, 법원의 유권 해석이 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행정기관의 주장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소권은 분명히 가상자산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건 사실이고요. 이거를 너무 섣불리 악재라고 판단하고서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고 결과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